분위기가 좋았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실패를 맛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격은 많이 싸져 있습니다. 공포감과 어떤 위기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 껴있진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폭락론 믿다가 벼락거지 됩니다. 어느 정도 모았으면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주제고요. 첫 번째로 지금 부동산이 상승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과 역사가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던 선배님들도 그러고 분위기가 좋았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실패를 맛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게 길고 짧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면서 가격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방에도 수요가 계속 퍼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을 사도 10년을 놓고 보면 올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잘 사놔야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아무거나 사서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수도권이에요. 지방이 어려워지더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곳이 옆에 있는 지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더 많은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거든요. 수도권에는 수요가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격은 많이 싸져 있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렴해져 있다는 거고 적어도 지금 사는 거는 공포감과 어떤 위기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 껴있진 않아요. 수도권 한정입니다. 거품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소득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회복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량이 지금 멈춰 있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대출이 안 나서 집을 안 사는 거지 집을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라는 거는 계속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원상복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겠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저렴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적어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더 하락할 거다. 하락했지만 더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좀 들어보자면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결국에는 일본 집값 간다. 그렇게 네. 얘기들 하더라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도쿄겠죠. 그럼 도쿄의 집값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도쿄의 집값이 지금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보시면 금리 인상이 아랑곳하지 않는 도쿄 집값 주식 날아가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 선이 도쿄의 주택가격 지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니케이 지수 주가를 반영하는 니케이 지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니케이 지수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죠. 도쿄의 집값도 사실 2012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일본의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처럼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 중심지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양극화인 거죠.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인구수가 소멸하고 연령층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지역들은 집값이 안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투자처로서 보는 거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역은 저는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무조건 단타매도 하셔야 된다. 왜냐면 2년 뒤에 3년 뒤에 집이 안 팔릴 수도 있다. 그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인천, 경기, 서울 요 지역 말고는 잘 사실 안 봐요. 나머지 지역은 단타매도를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표를 우리나라로 대변을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추성훈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추성훈님이 사시는 곳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저기 창가를 가리키면서 저 집은 1조가 넘는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 단위 집은 아직 없잖아요. 조가 넘는 집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만큼 도쿄의 집값은 비싸다. 전체적으로 일본 집값 도쿄를 제외하고는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거를 아는 거지 도쿄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지방은 정말 위험한 게 맞아요. 그와 반면에서 수도권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방에서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이 또 수도권에 모실 거고 오신 분들은 또 내 거처가 필요하실 거잖아요. 집을 또 찾겠죠. 그러면 수도권은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 부자들이라든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게 실거래에 찍히면서 가격 형성이 또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물량들은 지금 시점에선 사실 별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2년 뒤, 3년 뒤에 후폭풍처럼 이게 몰려오거든요. 왜냐면 인허가라는 건 허가가 나고
나서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난 것들은 3년 뒤 4년 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결국엔 3년 뒤 4년 뒤에는 정말 빠르게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축 위주로 이제 집을 많이 보시는데 3년 뒤 4년 뒤에 지어질 집들이 없어요. 특히나 서울 지역은. 서울에 진입하려는 분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집을 사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장이님은 네. 얼마 정도 모았으면 부동산 투자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저처럼 마인드가 세신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최소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있어야 내 돈 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금액만 준비하셨으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무리고요. 빌라라든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걸로 이제 단타 매도라든지 보유를 하면서 세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라는 거를 좀 굴려가면서 투자금을 좀 불려 나가는 작업을 한 1에서 2년 동안은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싸게 사두면은 차익만큼은 내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일반 매수보단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왜냐면 경매는 대출이 보통 10에서 20%까지 더 나오기도 합니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은 경매로 보시면은 시세 차익도 거두면서 소액으로 일반 매수로 살 수 없는 물건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 레버리지라는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대출을 의미하는 건데 왜 우리가 레버리지의 힘을 빌려야 되냐면 비교를 해볼게요. 계속 저축하시는 분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모으나요? 평균적으로. 요게 1년이 되면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모으기만 하면 2천만 원을 모으는데 경매 투자라는 거는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차익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애초에 싸게 사니까. 경매로 차익을 얻은 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 있죠. 입찰 대행이라든지 뭐 명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시간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벌 수 있으면 내가 비용을 20만 원, 30만 원 수수료를 내더라도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돈만 모으시는 분들은 20만 원, 20만 원을 통해서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3,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입찰 자체가 금액대가 안 맞을 것 같고 다세대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서울보다 이제 경기도 쪽의 물건들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감정가를 최대 한 6배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억 2천에서 2억 4천 사이로 보겠습니다. 경매 진행 중의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파주시 야당동을 한번 볼까요? 파주시 야당동의 유찰이 1에서 2회 3회 이상 간 거는 보통은 문제 있는 물건이니까 3회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22개가 나와요. 이 물건 중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 깨끗한 거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야당동의 현장도 답사를 갔었고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전용 면적 20평 기준으로 2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빨간 글씨 없는 거 위주로 볼게요. 야당동의 예일 아트빌 이라는 이제 단지입니다. 3층이고 엘리베이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까지 있네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19평 정도가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2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잘 받으면 2억 2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이 없는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게 있고요. 구조를 볼게요. 방 3개, 화장실 2개. 하나는 다용도실로 돼 있는데 확장형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방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거실과 주방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로 반듯한 구조로 돼 있어요. 선호도는 괜찮을 것 같고 위치를 좀 살펴보자면 이쪽에 이제 빌라 단지들이 다 모여 있고요. 좌측으로는 운정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로 좀만 나가면 운정신도시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비용으로 신도시 인프라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역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여기 정도면 제 생각에는 2억 정도에 거래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억 정도에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최저가가 1억 5천까지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권리 분석이 지금 대항력이 포기된 물건이 아니네요. 포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항력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수익률 40%를 따집니다. 비용을 다 계산을 하고 남는 돈 그리고 우리 투자된 돈을 나눠서 40%가 나오는 금액을 맞춰요. 한 1억 6천 후반에서 1억 7천 초반 정도로 받으셔야 아마 40%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 1천 정도에는 매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신탁 대출을 받으면 90%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90% 받고 하면은 투자금 한 3천만 원 선에서 가능해요. 제가 수익률 분석표를 한번 띄워가지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분석표 중에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표라는 자료입니다. 감정가를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낙찰받는 금액을 1억
1억 7천이라고 봤을 때 감정가 대비 79% 가격에 받는 거예요. 신탁 대출 기준으로 낙찰가의 90, 감정가 70,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이 대출 실행이 되고 그 금액은 낙찰가 대비해서 90%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취등록세 법무비 한 2.3%까지 내고 났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2,300만 원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또 붙겠죠. 그래도 한 700만 원까지 붙진 않거든요. 내 투자금 안에서 정리가 다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집을 만약에 2억 1천에 팔고 나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을 거예요. 투자금이 최초에는 4천만 원이었지만 투자를 통해서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길 거고 거기에 플러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또 돈을 모았다고 하면 7천만 원이 아니라 뭐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1년, 2년이 쌓이고 나면은 1억, 2억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빌라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빠져 있어요. 단타 매도를 하려면 정말 싸게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 분위기가 1년, 2년 계속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회복됐을 때 매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으면서도 좀 더 빨리 매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에 월세도 계속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작년에 빌라 매도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두 개 정도 같이 볼까요?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몇 개 매도했는지 보니까 41개를 매도했네요. 1년 동안 41개 매도한 거면 상당한 거거든요. 어쨌든 매매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생들은 매도를 하신 거고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는 투자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항상 금매 수준으로 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부천에서 낙찰 받아서 매도한 거 소개해드리면 3억짜리가 1억 4,700까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교육생이 2억 1,077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2등과의 차이는 3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차보다 한 30만 원 더 올려 쓴 거죠. 우리 교육생이 7명이 입찰을 하셨고요. 2억 1,100에 낙찰 받은 거를 2억 3,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2,400 정도가 나요. 비용들을 들어간 거를 좀 살펴보면 법무비 취득세 358만 원, 타일 보수 38만 원, 걸레바지 보수 20만 원, 도배비 56만 원, 대출이자 195만 원, 그리고 중개 수수료 130만 원, 약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네요. 실수익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남으셨겠네요. 근데 이 1,500만 원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번 돈이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번 거거든요. 사실 잘 받으신 거고 부천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매도가 될 만큼 임차 수요나 매매 수요가 항상 있는 동네입니다. 21기 교육생이 낙찰받은 물건 가서 촬영도 했습니다. 거실 굉장히 컸던 집. 요거를 시작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일산에 많이 입찰을 또 하고 계시죠.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억 5천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교육생이 1억 5천 2백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13명과 입찰 경쟁을 했습니다. 매도 가격은 2억 1천 해서 매도 차익이 6천만 원에 이르는 이 집은 명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명도비 안 들었고요. 그리고 벽지 좀 고치느라고 13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소득세까지 내고 실수령으로 거의 5천만 원 초중반 정도를 만드신 이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빌라가 매매가 어려운 동네도 정말 많은데 되는 데는 또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단타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은 지금 되는 동네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 사례들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서 그 지역 위주로 입찰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나도 저 사례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규 강의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끝나고 나서도 항상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최근에 어디 지역들이 거래가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1월 11일 날 이제 개강하는 반에서도 최근에 분위기라든지 대출 때문에 좀 어려운 분위기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입찰도 여러분들이 직접 안 가셔도 돼요. 바토너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입찰 대행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낙찰 받고 나서 명도 서비스도 유료로 법무사님이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인테리어, 세금, 대출 실장님, 그리고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열쇠공 사장님까지 저한테 1대1로 이메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서비스들이 졸업하시고 나서까지도 제공이 되니까 경매를 통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 이런 것들에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육생들은 그런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경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육을 들으시면 안정적으로 경매 투자가 가능합니다. 6주간의 커리큘럼도 정말 완벽하게 짜져 있고 미션을 제공해서 전주차에 배웠던 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 끝나고 나서 스터디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친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경매는 온라인으로는 실행까지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